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깊이 있는 얘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 이사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러실 일 아마 없으셨겠죠. 그렇지만 혹시 들어간다면 거기 이사회 멤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분들 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으세요? 가면 인사하셔야 되잖아요.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이런 분들은 쉬워요. 왜냐하면 회사 사내이사거든요. 거기 회사 직함이 다 있어요. 사회이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보통은 사회에서 사용하는 직함을 부릅니다. 그럼 뭐가 되죠? 지금까지는 장관님, 차관님, 교수님 제일 많았어요. 장관, 차관, 교수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사회, 사회이사 중에서 3분의 1? 어떤 때는 2분의 1 차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되게 됐어요. 검사님, 판사님 대거 들어오셨습니다. 네, 검사님 특히 많아지는데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분석을 했어요. 30대 그룹 대기업, 계열사 71개 기업에 이번에 3월 주총에 추천한 사회이사들 103명이 전직이 뭐냐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40%는 전직 관료, 장관님, 차관님들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또 검사님, 판사님이세요. 검찰 출신, 법원 출신. 특히 이제 검사님들이 눈에 많이 띄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삼성물산은 김경수 대구 고검장 사회이사로 드렸고요. 드리겠다고 추천했고요. 삼성화재는 성영훈 광주지검장,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검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분들 다 검사 출신이세요. 다 회사 이사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경영을 맡으시는 거죠. 왜 그런지는 짐작하시죠?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시고, 이복형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시고, 또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 운용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상근 전문위원, 차관급인데, 여기도 한석훈 위원, 검사 출신이 들어가 계십니다. 여기뿐이 아니고요. 예금보험공사, 가스공사, 산업은행 이런 경제 관련된 공공기관들, 공사들 많잖아요. 여기 다 검사 출신 임원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사회이사,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들여서 이분들하고 대화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코드 맞추기 하는 거죠. 정상인가요? 일단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미국에 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S&P 500기업, 대기업들이죠. 2023년 작년 신규 사회이사 구성을 봤더니요. 90%가 경영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법률가 출신은 검사, 판사도 빼고 그냥 변호사, 법률가 출신이 5%밖에 안 됩니다. 기업의 법무팀 출신까지 포함해서 5%인 거예요. 그리고 비영리기관 교수 출신 5%밖에 안 됩니다. 90%는 기업 출신인 거예요. 당연하죠. 기업인 사회는 경영하는 곳이니까 경영자들이 들어가는 게 사실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가 비정상이죠. 지금 우리 검사님들이 금융시장도 감독하시고 국민연금 기금도 운영하시고 공기업도 운영하시는데 이제 대기업까지, 민간기업인 대기업까지 운영에 참여하셔서 활동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정점인 피크 코리아 된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 주총에서 사회이사들 선출하실 때 조금 주주님들이 힘내셔서 좀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시고요. 한 주간 뜨거웠던 국제뉴스 다뤄볼 예정이고 요새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계속 심심찮게 거론되는데요. 최승병 박사 나오셔서 러시아의 힘, 러시아의 핵전력 분석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와서 국제뉴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레코그나이즈님 들어오셔서 워커노믹스 기대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승원의 끝내주는 세계도 기대해 주세요. 세 가지 소식 말씀하셨는데 유럽의 우크라이나 참전, 헌법에 낙태권 명시한 나라, 그리고 미 대선 경선에서 기권표 파문, 이렇게 세 가지 다뤄주신다고 제가 미리 우리 얘기 나눴죠.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달려보시죠. 네. 빨리 그러면 시작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여기 뭐 서방에서 참전한다고 이야기가 좀 있었죠? 네, 그 참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까지가 지금까지 뭐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 2월 26일에 그 파리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요즘은 이제 독일의 역할이 예전만큼 하지 못하니까 프랑스가 자꾸 자기 목소리를 더 내기 시작해서 항상 네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전체에 대해서 뭔가 형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마크롱이 2월 26일에 그게 원래 있었던 회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국제회의라고 해서 그냥 부랴부랴 만든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들이 한 20여 명이가 참석했어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외교 현장이라는 게 뒤에서 여러 가지 말들 다 하잖아요. 뭐 할 말, 못할 말, 뭐 서운했던 얘기 뭐 다 하는데 여기서 파병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프랑스 측에서 했다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네, 마크롱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워딩인지 아니면 그 외교관의 워딩인지 하여튼 그 논의 사항에서 왔고, 나중에 기자회견 때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안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네, 그러네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란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데는 이제 부인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독일, 그리고 이 설을 퍼뜨린 체코 총리 이런 나라들은 절대 파병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마치 뭔가 살짝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진화하느라고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당장 뭐 보내자는 건 아니고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지 시간 3월 5일 그 외신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당장 뭐 근시일 내에 파병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진화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나오네 가까운 장래 우크라이나 파병 안 한다고 그 안 외신과 한다고 인터뷰. 네. 근데 이게 100% 싹을 자른 건 아니고 지금처럼 뭐 당장 할 건 아니야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불을 좀 지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전략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좀 물러선 것 같지만 가능성 완전히 닫아둔 건 아니니까 파병을 언젠가는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네. 분위기인 건가요?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거기에 있는 현지 이제 프랑스 그 국민들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계속 가로 열고 배제할 수 없다. 계속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러시아 뭐 등등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외세에 굴복하는 그런 민족들이 아니다. 프랑스는 항상 굳건하게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자국 국민들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얘기를 했던 걸 그 며칠 만에 쑥 다시 이제 후퇴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말 그대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유럽하고는 동유럽하고 접경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만약에 유럽에서 어떤 나라들이 파병을 한다고 하면 육로로 파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세계대전에 가까운 굉장한 사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통해서 제 1차, 2차 세계대전 한 4시간짜리를 어떤 분이 강의하신 걸 다시 보게 됐는데, 네네네. 제가 이걸 나도 모르게 왜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잘 안 보던 내용들인데. 근데 요즘 하도 이제 마크롱 대통령부터 해서 이제 유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이제 회수로 3년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우발적인 상황은 또 어떻게 도래하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역사라는 게 일종의 교과서니까. 그렇죠. 1, 2차 세계대전 보더라도 사실은 그 나라들이 워낙 이렇게 밀접하게,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전쟁 나기가 굉장히 쉬운 지리적인 요건을 갖고 있고, 실제 1, 2차 세계대전 사실 뭐 100년 됐습니까? 100년도 안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 러시아와 직접 부딪혔던 혹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크롱이 파병 얘기만 하더라도 지금 뭐 나오자마자 바로 진화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 가능성들은 항상 열려 있죠. 특히 이제 폴란드,
러시아랑 이제 근접해 있는 폴란드나 그 발트 3국, 뭐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데들은 실제 뭐 그게 있으니까. 그럼 뭐 핀란드도 사실은 나토 가입했던 게 그 과거에 러시아와의 역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좀 불안해요. 이게 누구든 앞날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2월 26일 날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푸틴은 이제 핵전쟁 운운하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맞대응하면서 네네네. 크렘린궁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죠. 저는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 주데텐란트,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땅을 독일이 빼앗겠다는 그 주데텐란트 논쟁 때, 뭐 뮌헨 협정 때 영국과 프랑스가 그거를 막냐 안 막냐 뭐 이것도 있었고, 라인란트 재무장할 때도 논쟁이 있었고, 뭐 오스트리아 합병할 때도 오스트리아가 파시즘 국가로 바뀌면서 독일이 합병한 다음에 커져가지고 나중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거잖아요. 그거 다 영상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럴 때도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뭐 개입을 한다 만다 하다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양보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나요. 혹시 마크롱이 그런 생각하면서 또 뭐 유럽 정서를 반영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옵션이 다 이게 이제 전쟁 한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지 그 모호성 자체도 전략이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가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마치 파병할 생각이 없지만 파병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그 반대로 얘기한다던가. 지금 푸틴이 얘기하는 것도 핵을 정말 쓸지 안 쓸지 우리는 모르지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전략적으로 이게 일종의 심리전일 수도 있고요. 서로 원치 않은 국면으로 가지 말자라는 어떤 기싸움, 심경전인데 그 속내는 본인들만 알고 있죠. 그런데 워낙 부딪혔던 과거가 멀지 않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걸 이제 견제하는 네네. 일종의 견제구를 마크롱 대통령이 어쨌든 뭐 나서서 던져주고 있다. 뭐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야금야금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했던 것처럼 야금야금 먹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전 프랑스 국민들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렇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던 역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파병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파병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훈련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전하고 전수한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몇몇 전문가가 가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닌 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들이잖아요. 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했다는 거 프랑스잖아요. 마크롱 그렇죠. 대통령이 이것도 한 네.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참 이것도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 소리가 계속 나네요. 네,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6월에 연방대법원,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열렸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게 그 낙태 문제, 그 여성의 어떤 권리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표가 쏠렸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이 저 70년대 중반에 75년인가 76년인가 있었던 그것을 지금 뒤집는 연방대법원의 그 발표를 보고 프랑스에서는 안 되겠다. 움직일 수 없는 법을 만들자. 그러려면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해가지고 당시에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뭐 약간 뭐 워딩 뭐 이런 걸로 좀 문제가 있다가 마크롱이 거의 주도하에 이 법안을 냈고 실제 헌법에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헌법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건 최초의 사례가 됐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다 법원에서 논쟁을 한 거지 헌법 자체에 이 명시하는 논쟁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이제 법률로, 법으로 혹은 뭐 늘 그래 왔으니까 뭐 법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에 넣고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프랑스가 원래 이런 국가였었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어떤 몸, 그 권리에 대해서 누구도 법으로서 그것을 규제하고 규율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소식 들리자마자. 네. 그게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봐서는 그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고 서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페미니즘 물결이 막 오다가 또
또 이제 미국에선 또 트럼프가 나오고 뭐 반페미니즘 분위기가 오면서 백래시라고 하면서 네네네. 막 뭐 국내에도 그런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또 프랑스가 다시 이거를 되돌려고 헌법에 명시하면서 반격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항상 시대가 진보 쪽으로 갔다가 또 이제 뭐 보수화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의 그 보수와 진보의 비율을 확실히 높여놔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겠지만 지금 또 시대가 혼란하자 유럽 측에서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뭐 르펜이나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뭐 존재감이 전혀 없다가 막 의회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 저는 전반적인 그 흐름이 프랑스 이번 이제 헌법에 낙태권을 인정한 그 흐름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세상에 사실은 이게 상식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진 상황에 최근 한 몇 년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것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 뭐 여성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나온 법안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낙태는 그래도 태아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사실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논의가 많잖아요. 논쟁이 어디까지를 크다는 거, 생명으로 네. 봐야 될 것인가, 어떤 네. 상태가 낙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른데 그런 것까지 여기 들어 있어요. 헌법 이번에 논의한데. 아예 낙태권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법안까지는 그 확인하지 못했는데 낙태권을 인정한다라는 건 그 여성의 권리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 만약에 아이를 임신했다면 그 여성이 결정하는 거에 따른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헌법이니까 아마 원칙적으로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몇 개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태아- 시행령 같은 게 있겠죠. 어떤 정도의 태아까지는 네네. 가능하다든지 이런 건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의미는 헌법에 그 조항을 넣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 여성한테 있는데 그 한계를 이제 정하는 걸 법률로 하겠죠. 그렇죠. 아마도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마크롱이 파병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정치적으로 좀 이걸로 수습을 할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시기는 딱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연방법원에서 결론 난 게 6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추진해 왔던 거니까 이건 또 국내 문제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뭐 국외에서 마크롱 너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는 거 돈 독일에 절반밖에 안 내면서 무슨 뭐 파병 운운하느냐, 너의 정치적인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욕을 먹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국내적으로 지난 몇 년간 추진해왔던 이 낙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인 정치의 그 수위로 봤을 때. 네. 마크롱의 파병론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이 많았었던 건가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실제 각국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가 다 숫자로 나오잖아요. 마치 순위 매기듯이. 네네. 그런데 최근에만 해도 독일 숄츠 총리 같은 경우는 70억 달러인가요? 또 추가 지원 뭐 발표하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27개 유럽 연합 가입국 중에서 프랑스 지금 지원액이 22위예요. 그러니까 파병까지 언급하려면 최소한 상위는 한 5%, 한 5등 안에 드는 애가 얘기를 해야지 조금 어필이 되는데 22위인 프랑스가 뭐 파병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옵션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주변에 설득력이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을 위시한 여러 국가들이 일단 돈이나 내고 얘기해. 우크라이나 당신들이 지원하려고 했던 그 달러를 우리한테 보여줘. 그래서 이 22위가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네덜란드 정도의 작은 나라 수준. 그래서 지금 숫자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돈은 안 내고 군대 보내자는 얘기만 하면 어떡하냐 네. 이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속내가 뭐가 됐든 간에. 네. 숄츠 총리도 독일에서 그 비슷한 말 했다 곤욕을 치렀죠. 최근에 뭔가 이렇게 천기누설한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뉴욕타임즈 보도입니다. 최근 29일이었습니까? 어디 연설에서 또 행사장에서 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미사일 지원하기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 500km 사거리 되는 미사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숄츠 총리가 왜 설명을 해야 했냐면
야당은 물론이고 이 지금 뭐 신호등 연정 그 내에서도 이 미사일을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숄츠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반대하고 있는 국면이라서 설명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지원하게 된다면 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뭐 이렇게 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등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뉘앙스가 이미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현지에 파견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파병돼 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죠. 아니, 당신은 정말 당신의 잡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 시기에 정말 최악의 총리다, 거의 이런 뉘앙스로 영국 전 국방장관이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실제가 됐다 아니면 힌트를 준 것이기 됐든 간에 독일의 총리가 한 그 워딩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민감한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마크롱도 욕먹고 있고, 마크롱을 욕했던 숄츠도 욕먹고 있고, 지금 거의 이제 아수라장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숄츠는 말실수인가요, 그러면? 마크롱처럼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이런 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설명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를 남긴 그런 말실수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마크롱은 좀 의도적인 발언이었다면. 그렇군요. 네. 메르켈 때하고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처음에 뭐 남자 메르켈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 그 지도력이 따라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이제 독일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전범국으로 무장 같은 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숄츠 총리가 우리 뭐 대전환인가요? 뭐 이런 이제 기치를 내걸고 선언을 하면서 엄청나게 무장 국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한 후반기까지 읽은 그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 국방 뭐 예를 들어 GDP 몇 %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욕을 먹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숄츠가 뭔가 정치적으로 점프하는 그런 선언을 해놓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게 국방비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작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숄츠도 사실은 메르켈과 계속 비교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속내가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워딩은 말실수인 것 같아요. 네. 일본하고 되게 대비되네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같은 전범 국가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생각해보면. 근데 일본은 뭐 이렇게 대전환을 해서 군사력을 키워보겠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면서 군사력 엄청 키워가지고 엄청나게, 사실상 다시 전쟁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랬었죠. 그 5년인가 10년 안에 지금 몇 배를 늘리겠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실제 차근차근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조용하게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크롱과 숄츠가 맥락상 욕먹는 거는 말은 번지르르게 하고, 속내가 없다, 실제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유럽이 자꾸 뭔가 허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서요.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민주당, 공화당 뭐 지금 경선 중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끝난 것 같아서 네. 우리 계속 재미없는 이 미국의 그죠. 대선 얘기를. 그래도 경선 슈퍼 화요일을 했고 둘 다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확정이 되는 분위기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네. 보니까 바이든은 미시간에서 기권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고점에 좀 끼어 있더라고요. 네, 한 그거 일주일 설명해 전에 미시건에서 이제 그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프라이머리가 있었는데, 보통 다른 데서는 바이든이 지금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보통 90에서 95%를 거뜬하게 획득합니다, 지지율. 그런데 그렇죠. 미시건에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기 당 경선에 나간 거니까 대부분 바이든 찍는 거죠. 그렇죠. 다른 네. 후보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잖아요. 지금 저도 이름 몰라요. 예전에 외웠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메리 윌리엄스 아닌가요? 하여튼. 네. 근데 보통 95%인데 미시건에 봤더니 81%, 82%그 정도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은 굴욕적인 숫자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근데 두 번째 봤더니 다른 후보가 아니라 uncommitted, 그러니까 지지 후보 없음이 무려 13% 이상이 나왔어요. 표수로 따지면 최소한 10만 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만 1000표가 넘어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왜 여론조사하면 뭐 지지 후보 없으면 뭐 이렇게 무당층 뭐 해서 22% 이렇게 쉽게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의미가 있냐면, 아까 바이든의 굴욕적인 82%도 의미가 있지만, 이분들은 어렵게 자기가 그 유권자 등록을 해서 그 투표장까지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항의 표시로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주민증만 주면 쉽게 뭐 이렇게 선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미국은 좀 귀찮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바이든의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정책에 반대한다면, 이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겠군요. 미시간이 아랍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네, 그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아랍계 그 밀집도로 보면 가장 높다라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유엔에서 뭐 즉각 그 휴전 반대하는 그 안에 네, 미국이 이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는 즉각 그 휴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국은 반대했고 영국은 기권표 오고 뭐 이랬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리고 지금 정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아랍계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동의할 수 없는 전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13%를 차지하는 그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이 있어요. 뭐 Listen to Michigan이라는 그 그룹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행동 액티비스트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미네소타랑 그 매사추세츠 이쪽에도 이 운동을 하자 해서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실제 몇 퍼센트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제 일종의 운동이죠, 프로테스트죠. 이것을 계속 진행하면서 바이든한테 항의 표시를 한다라는 게 이분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리고 사실상 열성 지지자일 것 같은데, 그동안은 민주당에 그렇죠. 투표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부 없음이라는 표를 찍음으로써 항의 표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반대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를 했고, 미시간에서 했고, 다른 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확산될지는 이제 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앞으로 몇 개 주에서는 이 운동을 하자. 아무래도 이제 아랍계 미국인들이 많은 지역을 골라서 이 운동을 좀 효과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분들이 딜레마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바이든에 대해서 워낙 항의 표시를 그동안 또 지지했기 때문에 더 애정이 있을 테니까, 애증이죠, 이제는. 그래서 항의 표시를 할 텐데, 일단 이 미시간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경합주 중에 하나잖아요. 6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뭐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이 다 경합주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바이든한테는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경합주 6개에서 이겨야지만 사실 대선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흔들려 버리니까 불안하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들이 근데 트럼프로 넘어가진 않을 거고, 그럼 투표하러 안 나오거나 이럴 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안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이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불과 어저께인가요?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뭐 하마스를 끝장내야 된다, 거의 이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완전히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거죠. 항상 차악과 최악의 근데 그러면 후보 상황에서. 교체 운동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또 외신 보니까 뭐 미셸 오바마가 대체제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슈퍼하이어까지 지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후보 교체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저희가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지난 저 시간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 예측이 맞기 위해서라도 바이든이 미셸 오바마를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고, 바이든이 밀어주면 들어올 수는 있죠. 초대하면. 바이든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부통령은 또 울고 있을 테고. 네. 해리스가 있죠. 해리스가 있는데. 또 두 분이 비슷하잖아요. 유색 인종의 여성이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만약에 벌어진다면 정말 재밌는 대선이 될 텐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상상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이렇게 지금 프로세스 상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민주당 경선 프로세스 상으로. 이미 슈퍼와이어율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언커미티드 멤버들을 바이든이 어떻게 품을 건가, 그럼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정리를 해나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또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계속 저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서 이미 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의 예측도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요 미국 대선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유럽의 동향 계속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했고요.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최승병 박사님 모셔서 러시아의 핵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좀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러시아 푸틴의 대전략 신유라시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러시아가 왜 그럴까 생각하다 보면 그랬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영상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전략을 향해서 러시아가 가는데 여러 가지 사실 능력과 자원이 필요할 텐데 그중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력. 그 중에서도 요즘 뭐 핵무기 쓴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서 굉장히 불안한데 그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능력, 핵전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끝까지 파헤쳐 봐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많은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옛날에 냉전 때 미소 전쟁 때 네. 핵무기 엄청나게 많이 개발하고 생산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였나요? 뭐 지금은 사실 기억이 많이 희미해지셨겠지만은 그 시절의 미소 양국의 핵전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냉전 시대 핵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라는 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이상한 마음을 품고 한 대를 치더라도 내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일부의 전력이 살아남아갖고 역공을 했을 때 카운터 펀치를 쳤을 때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때렸을 때 맞을 게 두려웠어도 서로가 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적에게 선제 핵공격을 받더라도 또 반격할 충분한 핵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엄청나게 핵무기를 빌드업했죠. 그래서 냉전 시대에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미국이 한 핵탄두를 7만 개 정도 만들었고 7만 개. 네, 소련이 한 5만 5천 개 정도 만들었는데 물론 뭐 그 중에는 업그레이드하면서 폐기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게 냉전 시대 말기 198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그 당시에 이 소련이 1986년 기준으로 해서 한 4만 5천 개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뭐 미국 한 3만 개 정도 있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그러니까 그 86년 기준으로는 소련이 더 많았다는 거네요. 당시 네, 소비에트 연방이. 미국은 그동안 좀 구형은 많이 폐기시켰는데 소련은 그냥 그걸 계속 움켜쥐고 있었던 게 많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데탕트 분위기가 되면서 좀 많이 폐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그럼? 네, 사실 이렇게 1970년대, 80년대 보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핵무기 만들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핵 버튼 눌렀다가는 지구가 멸망하고 남겠다는 공포가 상당히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갖고 1970년대부터 사실 국제사회가 이 무모한 군비 경쟁을 좀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1972년에 그 당시에 SALT, SALT라고 해서 이 전략무기 제한 협상이라는 게 처음 1차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979년에 2차 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군축까지는 안 가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 더 만들지는 말자라는 그런 협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1980년대 뭐 여전히 전력은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소련이 붕괴될 시점이 되면서 1991년에 그 유명한 스타트 협정이 맺어집니다. 이 스타트 협정이 바로 전략무기 감축 협정인데요. 이때부터 이 양국이 특히 러시아 소련이 이 당시부터는 더 이상 이 거대한 핵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때 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를 갖다가 6,000개로 양쪽이 줄이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가 1년에 한 1,000개씩 계속 폐기를 시켰다고 이제 알려지게 되고요. 뭐 그 뒤로도 2002년에 또 솔트라고 해서 전략 공격무기 감축 협정이 또 맺어지고 2010년에 또 뉴 스타트 협정이 맺어지면서 이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갖다가 1,550개로 지금 제한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그러니까 작년에 추정된 결과로는 지금 보유한, 그러니까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까지 해서 한 5,889개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전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약 한 1,67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1674개. 네.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네요. 네. 냉전 말기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30분의 1 정도 줄었죠. 한 3%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어. 3%. 근데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핵탄두가 뭐 몇만 개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핵탄두 하나가 어떤 정도 파괴력을 가졌는지가 좀 감이 안 와서 이게 네.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가 좀 감을 잡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거? 핵폭탄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쓰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역시 실전에 쓰였던 우리가 또 영상에서 봤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엔 또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핵실험 나오는 거.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처음 등장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이걸 갖다가 핵출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자폭탄의 위력은 그게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에너지로서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물리적 단위로 얘기하면은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TNT가 이제 우리 재래식 포기하게 대명사인데 이 TNT 몇 톤이 터졌을 때 같은 에너지가 나오느냐로 이제 우리가 보통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핵출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이 대략 한 2만 1,000톤, 그래서 21킬로톤 정도 TNT 위력을 갖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핵탄두 하나하나는 대략 위력이 100킬로톤에서 500킬로톤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에 비해서 대략 한 5배에서 25배 정도짜리가 지금 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의 탄두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던 건 20킬로톤 정도 되는데 네. 지금 100킬로톤에서 500킬로톤이면 네네. 엄청나게 위력이 센 거네요. 네, 물론 뭐 사실 옛날 핵실험할 때는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핵실험은 이 짜르 bomba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950년대 말에 50메가톤까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킬로톤의 1000배죠, 네네. 메가톤은. 그럼 뭐 히로시마의 뭐 한 몇천 배 정도 수준까지도 터트려 봤는데 이런 거는 실전에 쓰기엔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 현재 배치되어 있는 무기는 대략 한 5배에서 25배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25개가 그렇죠. 뭐 그때만 해도 거의 엄청난 10만 명 파괴력이네. 이상이 죽었는데 하나에 그거에 5배에서 20배 이상이면은 이 대도시 하나 날리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핵탄두가 근데 탄두를 발사를 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폭격기가 가서 가서 폭격기가 했는데요. 한 거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걸 탑재를 하나요? 지금은 역시 미사일이 대세입니다. 물론 여전히 전략 핵폭격기가 있고 거기서 떨어뜨리는 폭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주요한 수단은 우리가 ICBM이라고 얘기하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정 기지에서 사일로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엄청나게 두꺼운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방어되는 기지 속에서 딱 문 열고 쏘는 이런 사일로 발사 미사일이 있고, 근데 이거는 적에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 여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큰 차량이 있습니다. 바퀴가 뭐 양쪽에 8개씩 해서 16개씩 달리는 이렇게 큰 차량이 싣고 다니는 것들. 그래서 어디 몰래 포착하기 힘든 데 가서 이제 쏘고 다시 튀는 이런 미사일 발사 차량에 실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잠수함에서 쏘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은 아무래도 위성에서도 탐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팩 버튼이 눌려지면은 여기서 미사일이 쫙 나오는 보통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CBM하고 차량하고 잠수함 이렇게. 네, 뭐 차량에서도 ICBM을 쏘는데 아무래도 네. 사일로에서 쏘는 게 더 크고 차량에서 쏘는 건 조금 더 작고 이 SLBM 잠수함에 쏘는 걸 SLBM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발사하는 장소로는 사일로하고 차량하고 네. 잠수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SLBM하고 ICBM은 또 성격이 다른 거죠. 비슷합니다. 비슷한 건가요? 네, ICBM은 네네. 멀리 날아간다는 네네. 대륙에서 대륙으로 갈 수 있을 정도 약 사정거리가 10,000km 정도를 넘는 건데 SLBM도 대체로 그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비슷한 거고 발리스틱 미사일이니까 탄도 미사일이죠. 네, 그러면 탄도 미사일입니다. 따라가는 순항 미사일과는 다른. 맞습니다. 네. 순항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뭐 아직은 탄도 미사일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양을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러시아에 아직 남아 있는 핵탄두가 1674개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뭐 이렇게 25배 정도 이렇게 곱해 보면은 엄청난 수치가 나오는 5배만 곱해도 거의 그렇죠. 만 배죠. 만 배 정도. 그러니까 만개 여전히 정도? 지금 남아있는 전력도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에서 2만 배 정도 그렇게 많이 줄였는데도 그 정도의 위력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왜 러시아가 지금은 뭐 이렇게 떵떵거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 전에 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초기에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맞습니다. 90년대 초반 그때. 엄청난 근데 혼란기였죠. 요 핵탄두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드나요? 아,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핵탄두도 이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방호 시설이라는 게 되게 이 손이 많이 가는 거여서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요. 뭐 그래도 러시아가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군종들은 그래서 굉장히 돈 지원 못하고 방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는 이 핵미사일 전력 유지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아, 그래도 많이 어려웠죠, 그 당시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는 경제가 어려워도 그랬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맞습니다.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핵까지 놔버리면은 완전히 나라가 망가진다. 우리 러시아가 진짜 나락으로 빠진다는 그런 위기감에 발로했죠. 그렇군요.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이승원 평론가하고 잠깐 했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도 소련 출신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원자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핵무기도 우크라이나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아, 맞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도 유럽과 가까운 굉장히 중요한 전략지대였기 때문에 여기 그 당시 전략 로켓군의 제43 로켓군이라는 뭐 일개 로켓 야전군이 배치돼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주둔지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남겨놓은 핵무기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 세계 제3위의 핵강국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전 세계 순위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연방 해체할 때 남겨놓고 그냥 네, 독립시킨 거기 거예요? 사일로드에는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다 동결시켜서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만큼인 핵탄두가 1,7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1,700개가 남아있어요. 엄청난 핵 강국이었네요. 네, 그래갖고 전 세계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조마조마했어요. 그 당시 러시아도 상황이 안 좋았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안 좋아갖고 그 당시 우크라이나의 재래식 무기를 전 세계 무기 밀매상들이 노려갖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가 빼돌려져서 전 세계에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이거 저기 있는 1,700개 중에 몇 개가 국제 테러 단체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많은 영화 같은 거에 또 소재가 됐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뭐 영화 같은 거에서 테러 단체들이 이 핵무기 어디서 구했냐라고 하면 되게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데서 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군요. 그 나라 분들은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그게 현실에 기초한 거였네요. 그럼요. 1,700개 탄두나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탄두가 있고 또 미사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발사하는 그 발사체 미사일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 핵탄두 자체, 핵폭탄 자체를 만드는 거는 다 시설이 러시아에 있었는데 그 중간에 미사일 만드는 이 또 핵심 이 시설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유명한 이 설계국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즈노에 설계국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유즈노에. 네네. 이 유즈노에 설계국이 있었고 그런 미사일이나 로켓을 만드는 공장이 또 유명한 게 유즈마슈라는 국영 공장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인연이 있냐면 우리나라 그 나로호 처음에 쏠 때 네네. 나로호 1단은 이게 러시아에서 들여왔다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예요. 나로호 1단을 그 엔진이 네.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엔진을 잘 만들어서 그 당시에 그 나로 엔진을 우크라이나 걸 갖다 쓴 겁니다. 그게 몇 년도쯤이었죠? 아, 저 그게 기억이 벌써 안 나는데. 벌써 한 10년 네, 넘었죠. 넘은 거죠. 네. 아.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에 냉전 시대에 만든 엔진인데 너무 성능이 좋아갖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게 많을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그 로켓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한 강국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노심초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뭐였냐면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많은 이런 핵미사일들 중에 요 미사일 탄두는 아까 러시아에서 만든다고 했지만은 네네. 미사일 자체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드는 게 많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야, 우리가 기술이 다 쟤네들한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빨리 이거 자립해 놓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랑 사이가 나빠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든 다 러시아제로 바꾸려고 네.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그 핵탄두를 빨리 이 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러시아가요? 네, 그래서 미국이랑 이 영국 등과 함께 이 협의를 해갖고 그 당시에 94년에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게 맺어집니다. 이게 네네. 뭐냐면은 그 당시 러시아의 소련의 핵무기가 남아있었던 곳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 세 국가가 있었는데 야, 너네 이 핵무기 간수할 능력이 되니? 안 될 거야. 이거 되게 간수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우리 러시아한테 다시 반환해라. 그러면 대신에 우리 러시아랑 미국이랑 영국이랑 셋이서 너네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더 이상 영토 이 침범 없고 그리고 서방이 경제 지원까지 해줄 거야. 라고 잘 구슬려 갖고 이때 부다페스트 각서가 맺어져서 결국에 그래 우리가 간수할 능력이 안 돼 하면서 다 러시아로 반환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세 나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는 진짜 거의 유럽권 국가들인데 네. 지금 유럽의 핵 보유 국가가 또 어떤 곳들이 있죠? 유럽의 핵 보유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있죠. 영국과 프랑스. 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도 또 다른 핵 보유국이 가까이에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그렇죠. 이게 핵무기라는 게 여러 네. 주체가 갖고 있으면은 관리하기가 질서가 유지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제 공인된 거는 5대 강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머지들은 다 이 제재를 피해서 만든 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핵을 자기들만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는 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 부다페스트 협정은 그럼 러시아하고 서방이 다 같이 합의할 그렇죠. 수 있었던 그런 네네. 협정이었겠네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핵 위험은 다 없어진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가 그때 지금 와서는 참 땅을 치고 있지만은 그때 핵 전력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혹시 있었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계속 그걸 되게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게 북한이죠. 네네. 사실 우리가 전문가들이 북한이 이제 절대로 핵은 감축은 해도 포기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친 게 리비아와 이 우크라이나거든요. 핵무기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놓으면은 언제 말 바꿀지 모른다. 강대국들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이때 굉장히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되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비핵화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해도 북한이 견디면서 끝까지 핵을 개발한 게 또 우크라이나의 반면교사일 수도 맞습니다.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러시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핵 전력은 해체한 거고 네. 또 그러면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갔나요? 네, 다 그냥 갖고 가서 다 가지고 러시아 내에서 그 상당수 그냥 폐기했습니다. 게다가 구형이어갖고. 네. 폐기하고 거의 1,700개나 있는 탄두를 대부분 폐기하고 자기들은 이제 1,700개의 탄두를 또 가지고 있고 이런 네네. 상태인 거죠. 러시아에서는 관리가 잘 되나요, 그게? 러시아가 예전에 1990년대는 관리가 상당히 불안했고요. 2000년대까지도 위험했었는데 또 러시아가 2000년대 들어서 푸틴 집권 이후에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이 전략 핵무기 전력을 갖다가 엄청나게 개비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 핵무기도 사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투발 수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특히 냉전 시대, 소련 시대 아까 얘기한 ICBM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못쓸 물건이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특히 미사일의 정밀도가 낮아갖고 미사일이 날아가서 목표를 맞추는데 이 오차가 보통 킬로미터 단위로 났습니다. 러시아 때, 소련 때 무기들은. 그래서 서방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낮아갖고 이거 개비해야 된다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수 이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네, 이것도 네, 네, 빨리 러시아 국산화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 그때부터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이렇게 해서 이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상당수의 핵미사일이 그 사일로 안에 아까 고정 위치에 네네네네. 있었던 건데 이건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 생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바꿔야 됐죠. 그래서 이 작업들을 갖다가 이 본격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은 수가 러시아제 신형 미사일들로 개장이 됐습니다. 아, 이제는 그러면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ICBM이든 SLBM이든 다 만들어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1700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러시아가 과거에 요즘 러시아가 굉장히 그 내세우고 있는 미사일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사일로에서 쏘는 이 고정식 이런 것들은 이제 사르맛이라고 LS-28 사르맛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기존에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던 모에보다 ICBM을 갖다가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되기 시작해갖고 대체하는 중이고요. 작년부터요. 네, 이게 원래는 2020년대 초반부터 배치해서 빨리 다 바꿔 갈아치우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기술 좀 확보하는 게 늦어져서 그런 면에서 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정식 사일로 미사일들은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발사 차량들로 쏘는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이게 교체가 되기 시작해서 2010년대부터 야르스라는 이런 또 신형 무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LS-24 야르스는 뭐 퍼레이드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네네. 물론 뭐 그 전에도 러시아가 이미 자체적으로 토폴 M이라는 그런 이런 미사일 발사 차량 토폴 M? 네, 토폴 네네. M이라는 미사일 발사 차량 이런 무기가 있었는데 요걸 조금 더 개량을 했습니다. 그 차량에서 쏘는 것들은 아무래도 큰 미사일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한 무게가 40톤에서 50톤 정도고 앞에 이제 탄두 부분의 요 크기가 대략 한 1.2톤에서 1.5톤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토폴 M까지는 탄두 하나만 실을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야르스로 넘어오면서 요 앞에 탄두를 더 소형화하고 안에 장치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집어넣어서 결국에 이 핵탄두가 날아가도 결국에 미국도 미사일 방어망이 있기 때문에 요격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걸 막는 방법으로 다탄두 미사일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MIRV라고 해서 네네네. 이게 날아가면서 우주 공간에서 이게 쫙 펴져 갖고 그 안에 있던 탄두들이 이제 몇 개가 다른 목표들을 향해서 또 쪼개져서 날아가요. 네. 분신술을 쓰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당연히 요격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무섭네요. 이거 그리고 좀 이게 힘들겠네. 진짜 핵탄두만 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짜 디코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이게 헷갈리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건데 이 야르스는 이 토폴 M을 갖다가 다탄두용으로 또 개조한 것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야르스가 2010년대 정도부터 개발이 네. 본격적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배치가 그 정도였죠. 배치가 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푸틴이 유럽하고 조금 갈등을 빚으면서 독자 노선 쪽으로 신유라시아주의인 것 같은 러시아 네. 민족주의 같은 노선으로 이렇게 돌아설 때이기도 하고 또 돈바스 위기도 그때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고 그러네요.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급하다. 우리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의존했다간 큰일 나겠다 해갖고 그때부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대체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 당시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그 당시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앞세우기 시작했어요. 아, MD라고. 그렇죠. 불리는 MD가 거죠? 그때 네. 전면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MD는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의 핵미사일이 또 이 위협적으로 그때서부터 떠올랐기 때문에 또 중국은 앞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강국이어서 MD의 또 1차 목표는 이 중국의 핵전력을 봉쇄하는 거였지만은 아무래도 그 하는 김에 러시아도 언제 돌아설지 모르니 러시아를 향해서도 이 MD를 구축하자라는 게 되니까 러시아가 그때부터 굉장한 위협을 느낀 겁니다. 러시아는 이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였냐면은 계속 아까 냉전 시대 핵 억지 이론으로 가장 유명한 게 상호확증 파괴라고 네네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쪽이 서로가 이 공격과 반격을 할 수 있는 이 전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데 MD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러시아가 공격을 해도 MD가 엄청나게 강력해서 미국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고 다 막아낼 수가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반격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호 확증 파괴 그 균형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서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누구도 쏠 수 없게 만드는 균형인데 네. 막을 수 있다면 쏠 수 있게 네, 되네요. 막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야 그럼 한번 쟤들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기회에 한번 공격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냉전 시대부터 절대 못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야 너네가 MD 하면은 우리는 MD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하죠. 아, 그걸 실제로 만드나요? 네, 그래서 2010년대 보면은 그 당시 러시아가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이게 벌써 6년 됐네요. 그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게 2018년 딱 3월에 푸틴이 야 우리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6대 슈퍼무기가 있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개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전통적인 미사일들은 그냥 이렇게 탄도로 가다가 뭐 탄두를 쪼개서 떨어지는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는 MD가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갑자기 픽 솟아 올랐다가 이렇게 또 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기동을 해서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이거 갖다가 초음속 뭐 활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하고 그게 유명한 아방가르드 초음속 활공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순항 미사일, 핵무기도 우리가 순항 미사일에도 굉장히 탑재한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브라베스트닉 순항 미사일인데 그것도 배치하고 그리고 함정 아무래도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이니까 그렇죠. 이걸 노릴 수 있는 지드콘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그리고 비행기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이게 킨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중 드론, 수중 핵 드론, 포세이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사르마트, 네네네. 이 ICBM 등까지 이렇게 6개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야 너네 MD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뚫을 수 있어라는 걸 그때 엄청나게 과시했고요. 이게 그 하나의 위력도 무서웠지만은 정밀도도 엄청나게 향상이 됐습니다. 네. 미국은 요즘 상당수의 무기가 GPS로 이제 정교한 위치 추적을 하면서 유도하는 건데 러시아도 비슷한 걸로 글로나스 위성 체계를 갖다가 띄웠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글로나스 위성이 유도하면서 이 정밀도가 한 뭐 10m에서 100m대로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6가지 다 지금 실전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일부는 돼 있습니다. 킨잘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도 쐈죠. 물론 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로 해서요. 그렇군요. 네. 이미 이렇게 상당히 많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슈는 예를 들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전 우크라이나 파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순간 러시아에서 그러면 핵무기 쓸 수도 있지 않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첨단 신무기를 러시아가 실제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미 한 7, 8년 전부터 러시아가 핵 사용 교리를 바꿨다. 그래서 그때 많이 나온 얘기가 E2D, E2D라고 해서 escalate to de-escalate. 그러니까 긴장 완화를 위한 긴장 고조라는 그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우리의 적국들이 재래식 전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나토가 참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소형 핵무기, 이걸 전술 핵무기라고 하죠. 전술 핵무기로 먼저 때려준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큰 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우리는 아예 핵무기를 먼저 써버린다. 쟤들이 안 쓰더라도. 어. 이런 전략을 채택했다고 이제 많은 일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다시 말해서 이 전략 핵무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소형 핵무기는 그 문턱을 되게 낮춰놨다는 그런 네네. 주장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딱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채택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건 좀 오버한 거다. 러시아도 아직 신중한 자세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갖고 이거는 좀 논란거리긴 합니다만은 러시아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너네 건들면 우리 쏠 수도 있다. 그런 무기들도 있다. 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공식적으로 교리로 채택됐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 건가요? 한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2000년대 초에는 그게 교리에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네네. 그때는 핵무기밖에 마땅히 상대할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다시 이런 신무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좀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관측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어쨌건 언제든지 전술 핵무기로 재래식 전력을 상대할 만한 그런 무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 박사님은 언젠가는 러시아가 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나빠지거나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 자세는 좀 허세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2D까지도 못 갔다고 사실은 보고요. 사실 그렇게 보는데 몇 가지 근거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 러시아 내부나 뭐 그런 주변 소식 통해서 들려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배치했다는 슈퍼 신무기들이 좀 이 과장된 게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실전 배치하겠다고 한 시점들이 2010년대, 20년대 초반이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다시피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무기들도 사실 무적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급박하게 푸틴이 밀어붙이면서 R&D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허세는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지금은 이런 러시아의 핵 전력을 다시 고도화하는 거에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지금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네네. 지금은 좀 허세일지 몰라도 이게 한 5년, 10년 지나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올라올 때쯤에는 그리고 또 국제 정세가 그 사이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면은 어떤 마음을 품을지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상상해서 프랑스와 뭐 유럽의 몇 개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고 이렇게 정말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면 핵무력을 쓸 수도 있겠다?인가요? 아니면은 그건 그래도 궁지에 몰린다는 그 선이 어디까지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영토를 갖다가 회복하려고 드는 선으로 이제 만약에 넘어오면은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돈바스, 도네츠크 이런 데까지. 근데 지금 나토 입장에서 네. 뺏긴 돈바스 일대를 갖다가 다시 수복할 정도로 파병해야 한다는 국가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네. 지금 전선에서 더 뺏기지 않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선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기술이 참 북한으로 넘어갈까봐 또 우리나라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북러 관계가 또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고. 그렇죠. 원래 지금 북한이 계속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러시아의 이런 무기들과 쏙 빼닮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단순히 그냥 보고서 컨셉만 카피한 것이냐라고 그전에는 그랬겠거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걱정하는 게 북러 간의 밀착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진짜 기술을 넘겨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한번 더 깊이 있게 좀 본격적으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문제는 문제니까. 네, 중국의 지금 또 핵전력 네네. 빌드업이랑 북한의 네네. 핵전력 빌드업 이거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러시아의 핵전력에 대해서 최승병 박사님하고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러네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서 핵무기를 쓸 정도까지는 러시아가 아닌 것 같다. 허세인 부분도 있고 또 그럴 의도가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렇지만 강화하는 굉장히 계속하고 파괴적인 있다. 네. 핵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이미 갖고 있는 것만도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폭탄의 10,000배 정도 네. 규모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결론을 낼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계속 이런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외교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 좀 두려운 그런 시점이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시고요. 네. 다음에 이 러시아의 힘이 좀 막강한 것 같은데 러시아의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찬찬히 다른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의 뭐 경제력이라든가 일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승병 박사님하고 워커노믹스 러시아의 핵무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반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12시 30분에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정환 대표님하고 강정수 박사님 나오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